소유주가 누군지 논란이 일었던 도곡동 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인이라고 검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형과 천안 명의로 되어 있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은 기업 다스의 실제 주인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스의 최대 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회장이 도곡동 땅을 판 돈으로 다스 지분을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새로운 불법 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건데 이 돈이 지난 2008년 18대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에 쓰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송월 단장을 포함한 북한 예술단 본진이 탄 만경봉 92호가 동해 묵호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남북 간 육해공 세 길이 모두 열렸습니다. 일부 연예인들이 면접 시험도 보지 않고 대학원에 합격했다고 얼마 전 SBS가 보도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연예인이 기준에 못 미치는 공연 영상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부 간부가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임은정 검사가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 검사는 제기한 의혹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를 뽑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일부 은행 행태에 대학가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대학신문은 출신 학교 차별에 따른 박탈감과 절망감을 풍자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4% 넘게 폭락한 가운데 세계 증시가 줄줄이 휘청였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내외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시 뉴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의 정점에 있는 다스와 관련해서 SBS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스의 진짜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검찰이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오랜 의혹이 드디어 검찰 수사로 밝혀진 겁니다. 오늘 8시 뉴스에선 검찰이 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 단독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모든 의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도곡동 땅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검찰은 다스 진짜 주인 의혹을 풀 핵심 열쇠를 도곡동 땅에서 찾아냈습니다. 이 땅의 주인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사실상 결론 내린 겁니다. 오늘 첫 소식 이한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과 처남인 이상은 씨와 고 김재정 씨의 재산 관리인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류상 이상은 김재정 씨 명의로 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에서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의 상당액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곡동 땅 4,240제곱미터는 지난 1985년 15억 원에 매입돼 10년 뒤인 1995년 포스코 개발에 263억 원에 매각됐습니다. 매각 대금은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가 각각 130억 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은 씨 목의 매각 대금 상당 부분이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07년 검찰 조사 당시 자금관리인은 이 전 대통령 측의 매각 대금을 건넨 적이 없다고 했었지만 이번에 말을 바꾼 겁니다. 검찰은 재산관리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금 추적을 벌인 결과 매각 대금의 일부를 이 전 대통령 측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 더 있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그럼 이 도곡동 땅과 다스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곡동 땅을 판 돈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는 다스의 지분을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됩니다. 즉 다스의 종잣돈은 도곡동 땅을 판 돈인 겁니다. 그런데 이 검찰 수사대로 도곡동 땅의 원래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면 다스의 최대 주주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박현석 기자입니다.
현재 다스의 최대 주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는 1987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 설립될 당시만 해도 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씨는 1995년 서류상 절반을 소유하고 있던 도곡동 땅을 판 뒤에야 다스 지분을 갖게 됩니다. 매각 대금 130억 원 가운데 7억 9천만 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겁니다. 이 씨는 같은 해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의 지분 일부도 인수해 전체 지분의 35.44%를 가지게 됐습니다. 당시 가지급금 변제, 즉 회사에 채무를 갚는 형태로 다스에 10억 원을 더 넣었는데 그 역시 도곡동 땅 매각 대금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1999년 이 씨는 다스 지분을 11%가량 더 확보했고 현재는 47%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지난 2007년 검찰과 2008년 BBK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결국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다스 소유의 종잣돈이 된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규명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가운데 도곡동 땅의 주인 찾기에 집중해 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도곡동 땅과 다스는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였다며 향후 수사를 통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결론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자, 이 모든 의혹의 시작인 도곡동 땅 논란이 불거진 건 11년 전입니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치열하던 지난 2007년 8월 검찰은 당시 이명박 예비 후보의 차명 재산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도곡동 땅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와 공동 투자자였던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의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제3자에 대한 의혹이 이번 검찰 수사로 11년 만에 규명된 셈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2007년 수사 당시 검찰이 이상은 씨의 도곡동 땅 지분을 제3자의 것이라고 애매하게 결론 내린 건 매입자금 출처가 증명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이상은 씨는 골재와 젖소 판매 대금 등으로 돈을 댔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가 땅 판매 대금 130억 원 대부분을 쓰지 않고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던 것도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진행된 특검에선 제3자는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던 이상은 씨가 특검엔 도곡동 땅 매입 당시 재산 상황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했고 특검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자금 관리인 이모 씨 등도 특검엔 출석해 제3자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상은 씨가 특검에 제출한 자료는 목장을 경영했다는 등의 정황 증거일 뿐 도곡동 땅 매입 당시 자산을 입증할 직접적 증거는 아니어서 제3자 의혹은 계속됐습니다. 검찰이 11년 만에 제3자 의혹을 규명하게 된 건 과거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던 주변 인사들이 진술을 바꾼 게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그럼 이 문제의 도곡동 땅이 언제부터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던 건지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가 이 도곡동 땅을 처음 산 건 지난 1985년입니다. 워낙 금싸라기 땅이었던 만큼 매입 직후부터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33년 동안 실제 주인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 의혹을 부인해왔던 이유를 윤나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1993년 한 일간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가 150억 원 상당의 도곡동 땅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명박 당시 의원이 현대건설 사장 재직 때인 1985년 사들인 도곡동 땅을 처남 김재정 씨 명의로 숨기고 재산공개 대상에서도 누락시켰다는 겁니다. 이후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은 이 전 대통령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부터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경선까지 실소유주 논란이 제기됐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 땅이 제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좋죠. 그건 큰 재산인데요. 검찰 수사가 임박해서도 이런 태도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저 삶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33년이 지난 이번 검찰 수사에서야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는 잠정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1995년 도곡동 땅을 포스코에 263억 원에 매각하면서 내야 했을 세금을 피하고 서울시장과 대통령 선거 준비 과정에서 막대한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쉬쉬해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그 땅을 판 돈이 어떻게 다스와 연결되는지 검찰이 밝힌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진짜 주인이라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과연 어떤 책임이 있는 건지 김용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해도 이 사실 자체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처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소유주 위치에 서는 순간 여러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먼저 서울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이 살펴보고 있는 비자금 120억 원 조성 의혹입니다. 이 120억 원이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라면 다스 실소유주로서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공무원 신분인 청와대 직원과 LA 총영사 등이 개입했는데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공적 조직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2007년 대선 후보로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할 때 다스 지분을 빼놓은 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지만 이건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무엇보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최종 확인된다면 2007년 대선 과정부터 최근까지 국민을 속여왔다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가장 무겁게 져야 할 상황입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다스의 의혹을 이렇게 밝혀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숨겨놓은 차명 재산이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전 대통령 관련 재산을 밝혀내는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검찰 수사 상황은 김혜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995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는 도곡동 땅을 판 뒤 이상은 씨와 130억 원씩 나눠 가졌습니다. 돈을 대부분 그대로 보관한 이 씨와 달리 김 씨는 직접 관리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했습니다. 주식이나 선물 거래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사면서 일부는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2007년 도곡동 땅을 수사했던 검찰과 이듬해 특검까지 도곡동 땅의 절반은 김 씨의 소유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재정 명의 지분은 검찰 수사 결과와 같이 김재정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다스를 수사 중인 검찰도 김 씨의 다스 지분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의 뚜렷한 연결고리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씨 사망 이후 다스 지분뿐 아니라 김 씨의 다른 차명재산 상속 과정까지 상세히 보고받은 만큼 또 다른 차명재산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조카 김동혁 씨가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었다고 진술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 더 있는지 하나하나 규명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검찰이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 그리고 현대자동차로 연결되는 삼각고리입니다. 자동차 시트를 생산해서 주로 현대차에 납품하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과 또 대통령으로 재직한 시절에 눈에 띄는 성장을 했는데 그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현대차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0년대 초 다스의 연매출은 2천억 원대 안팎이었습니다. 그러던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인 2004년부터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04년에서 2005년으로 넘어서며 연매출이 600억 이상 늘었고 3년 만인 2007년엔 2배 가까이 성장해 연매출 4천억을 넘어섰습니다.
다스 성장의 첫 변곡점이 된 2004년은 다스의 주거래 대상인 현대자동차의 양재동 사옥 증축이 논란이 되던 때입니다. 당시 현대차는 양재동 사옥 옆에 추가 사옥을 한 동 더 지으려 했지만 도시계획 관련 규정 때문에 무산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도시계획 규정 개정안 의견을 제출했고 건설교통부가 해당 규정을 개정하면서 현대차 사옥 증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스는 이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9년부터 다시 급성장해 2013년 연매출 1조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시기에 현대차는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인수전을 벌였는데 현대차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검찰은 현대차와 이전 대통령 사이에 다스를 연결고리로 특혜와 밀어주기식 거래가 있었는지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이렇게 수사의 고삐를 더욱 쥐고 있는 검찰은 오늘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새로운 불법 자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건데 검찰은 이 돈이 지난 18대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에 쓰인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손형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 참모였던 박재환 전 정무수석과 장다사로 전 기획관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이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1년 차인 지난 2008년 4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돈 5억 원을 받아 120여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여론조사 이후 박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여론조사를 한 부분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이 여론조사가 당시 한나라당 측에 전달돼 공천 과정에 근거 자료가 됐는지와 청와대가 총선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만약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관여가 드러난다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SBS 손형한입니다. 그럼 검찰 취재하는 임찬종 기자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 이렇게 검찰이 잠정 결론 내렸다는 게 오늘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내용인데, 자, 이렇다면 다스 수사는 사실상 끝난 거 아닌가요? 네, 검찰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끝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가리는 것이 수사의 핵심인 것은 맞지만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된다고 수사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소유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혐의, 즉 다스와 관련된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다스의 미국 소송에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청와대 직원들이나 외교관이 동원된 의혹과 관련해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 또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다스의 최대 주주였던 김재정 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 상속인이 처남 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김재정 씨의 부인이었는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스의 최대 주주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거든요. 과연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런 의혹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잠정 결론이 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검찰이 다스 수사를 마무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검토도 있어야겠네요. 네. 그리고 어제 또 이제 검찰이 발표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의 주범이 이 전 대통령이다. 이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결론이 좀 더 있어야 되나요, 이것도? 네, 검찰의 그 4억 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수사한 4억 원과 관련해서는 주범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런 결론까지 그렇죠. 어제 발표한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검찰이 당장 오늘만 해도 박재환 전 정무수석이나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을 새로 또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지금 방금 보도해드렸지만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특수활동비 수수 경로입니다. 또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그 총리실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으로 국정원에서 5천만 원을 받은 게 있는데 이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까지는 뭐 다 인정을 했는데 네. 누구의 지시인지는 지금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누구 지시인지도 밝혀져야 되겠죠. 중요한 부분이죠. 네, 또 하나는 또 국정원 특수활동 수사의 사실상 핵심은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입니다. 근데 검찰은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말을 한 것보다 말을 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사에는 상당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올림픽 끝나는 2월 말 이후가 아무래도 소환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그럴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찬종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결과를 놓고 우리 사회에서 여러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제 판결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데에는 대통령이 겁박해서 돈을 준 거라는 이 재판부의 판단이 결정적이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재벌을 겁박해서 돈을 뜯은 만큼 죄가 덜하다는 건데 이걸 두고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라는 논란이 거셉니다. 먼저 이호건 기자입니다. 지난 1988년 있었던 50비리 청문회. 군사정권이 만든 재단에 거액을 모금한 일로 청문회에 출석한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은 조사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은 자기네가 괴로운 일을 안 당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지. 예, 무슨 괴로운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지 네. 적극적으로 뭐 이익을 본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끝까지 옳지 않다. 정권의 겁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논리는 30년이 지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재현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최고 권력자의 겁박으로 이뤄진 수동적 뇌물공여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규정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양측에 비슷한 책임을 지은 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삼성이 코어 스포츠에 준 36억 원과 마필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겁박에 못 이겨 거액의 뇌물을 준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건의 본질이 바뀌면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책임이 무겁게, 겁박당한 이 전 부회장은 상대적으로 죄가 가벼워진 셈입니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정부 요구로 불법 자금을 준 다른 기업들에도 대부분 적용될 수 있어 재벌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만 커졌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어제 판결에서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뇌물 액수가 36억 원이나 되는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점입니다. 이런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를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 건지 김기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뇌물공여 36억 원, 결코 가벼운 혐의가 아닙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 뇌물 5천만 원을 준 박채훈 씨는 징역 1년에 실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엔 집행유예가 나왔을까요? 요구형 뇌물이라는 단어에 답이 있습니다. 뇌물은 맞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를 받고 사실상 뜯긴 돈이라서 혐의가 가볍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심과 다른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선 1심의 판결 중 없애야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회장 측이 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판단입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으로부터 강요를 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청탁이 있다는 판단과 요구형 뇌물이라는 판단은 논리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고 따라서 삼성이 청탁한 적도 없다며 1심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뇌물은 뇌물이지만 사실상 뜯긴 돈이란 결론을 내리기 위한 장애물이 사라진 겁니다. 여기에 뇌물과 별도로 법정형이 높아 유죄가 선고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재산 국외 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이 쓸 목적으로 빼돌린 것이 아니어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는데 도피가 아니라는 설명이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고 특검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항소심의 이런 해석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이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이 특검팀의 논리를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비롯해서
특검이 핵심 증거로 낸 자료들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화강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인 이른바 스모킹 건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독대 내용 등이 빼곡히 담겨 있어 박근혜 정부의 사초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첩이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며 증거 능력 자체를 부인한 겁니다. 수첩을 안 전 수석이 썼다는 사실까지는 인정했지만 그 내용까지 명백한 사실로 보고 증거로 쓸 수는 없다는 해석입니다. 이런 판단은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과 장시호 씨의 영재센터 삼성 후원 강요 사건, 차은택의 광고사 지분 강탈 사건 등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정황 증거로 인정한 것과는 상반됩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도 같은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대해서는 작성자들이 추론한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결국 특검 수사의 핵심 요소들이 모두 증거로 인정을 받지 못한 셈입니다. 사실상 수사 내용 자체를 부정당한 특검으로선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핵심 증거들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SBS는 경희대가 아이돌 가수 정용화 씨를 박사 과정에 부정 입학시킨 사실을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유명 아이돌 가수가 논문 대신 기준에 못 미치는 허술한 공연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인 B씨가 지난해 5월 6일이라며 길거리 공연 형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영상입니다. B씨는 이 영상으로 지난해 경희대 대학원에서 실용음악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칙에 따라 졸업 논문을 단독 공연으로 대체한 겁니다. 졸업 공연은 반드시 연주자와 함께 1시간 넘게 공연해야 하는데 B씨는 연주자 없이 혼자 30분만 공연했습니다. 영상은 물론 공연 수준도 다른 졸업 공연에 비해 떨어집니다. 졸업 공연은 공연장과 장비 대여로 수천만 원까지 드는 탓에 이 방식으로 학위를 딴 건 지금까지 서너 명 정도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웠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준비하는 것들이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버티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런데도 B씨는 교수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B씨가 공연한 경희대 노천극장은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8,000명이 넘는 관객들이 들어올 수 있어 주로 규모가 큰 학교 행사 장소로 이용돼 왔습니다. SBS 취재 결과 B씨가 공연했다는 당일 노천극장에선 어떤 공연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연이라는 건 없었어요. 5월뿐만이 아니라 작년 4, 5, 6, 7, 8 쭉 찾아봤어요. 학생들이 뭔가 좀 행사를 한다거나 공연을 한다거나 할 때 장소 제공도 하시나요? 미안한데 안 돼요. 더구나 B씨의 졸업 공연을 심사했다는 교수의 말은 공연의 실체를 더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심사위원장이었다고 저도 최근에 들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고 일단은 학과에다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이 있는지. B씨는 SBS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고 소속사 역시 어떤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B씨의 석사학위 취득에 대해 제보를 받아 수사를 검토 중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1년 반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최근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문학계에서 다시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30 잔치는 끝났다의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말 시를 통해 성폭력을 고발했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나온 개간 황해문화입니다. 최영미 시인은 괴물이란 제목의 시에서 선배 문인이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고 유부녀 편집자를 주물렀다고 표현했습니다. 30년 선배의 이런 성추행에 항의하고 도망쳤다는 구체적인 상황도 묘사했습니다. 실명 확인은 못 해드리고요. 실제 상황도 있고 약간 과장된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사건을 소재로 삼는 건 맞아요. 이엔이란 이니셜과 그
그가 노털상 후보로 거론된다는 표현으로 당사자가 누굴지 떠올리게 했습니다. 최 시인은 문학작품일 뿐이라면서도 문단 내 성폭력 문제를 담았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문단 내 너무나 일상화된 성희롱과 성추행 혹은 성폭력 문화, 또 하나는 우리 문단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만연한 그 일종의 우상숭배, 거짓 영웅을 숭배하는 풍조에 대한 비판입니다. 일종의 풍자시죠. 최 시인은 1994년 민주화 세대의 빛과 그림자를 노래한 30 잔치는 끝났다로 유명합니다. 문학계에선 재작년 김현 시인의 폭로로 문단 내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됐는데 관련 SNS에선 또 다른 문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법무부 간부가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이문정 검사가 오늘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문정 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성별이 아닌 갑과 을의 문제라며 의혹은 분명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이문정 검사는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서울 동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임 검사는 검찰이 서지현 검사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외부에 드러나니 몰랐다는 듯 놀라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성별이 아닌 갑과 을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제도 개혁을 해야지만 성추행이나 이런 간부들의 갑질, 업무에서의 검찰권의 남용 이런 게 근절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 검사는 자질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했던 조희진 단장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총장님과 단장님의 몫이니까. 조사단은 임 검사와 2010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면담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검사는 앞서 최 의원이 서 검사의 성추행 사건 진상을 파악 중이던 자신을 호통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최 의원은 여전히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향후 임 검사가 어제 검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 본인의 성추행 피해 사실도 조사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건국대라 죄송합니다. 이른바 스카이대학 출신을 뽑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원래 합격권이던 지원자는 떨어뜨린 은행 채용 비리가 드러나자 여기 분노한 학생들이 박탈감과 절망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정 대학을 우대한 적 없다던 하나은행은 합격자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없자 근거 없이 가산점을 준 사실이 있다고 국회에서 털어놨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하나은행은 합격권에 든 지원자 7명의 면접 점수를 깎고 특정 대학 출신 7명은 올려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채용 담당 임원은 지난 2일 심상정 의원에게 서울대 출신이 한 명도 합격이 안 돼 우수 인력인 서울대 출신을 합격시킨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입점했거나 거래 관계인 대학을 우대했다는 해명은 궁색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는 검찰 수사관 25명이 들이닥쳤습니다. 2015년 최고 경영자의 7인척 특혜 채용 혐의와 별도의 채용 리스트 관리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달라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 공정한 경쟁을 기대했던 학생들의 상처는 깊기만 합니다. 고작 수능 성적표 하나로 끝까지 취업까지 결정된다고 낙인 찍힌 것 같으니까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스카이대 아닌 대학생 탈락입니다. 공적 책임이 있는 은행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불한 공적 자금 투자를 통해서 회생되었습니다. 불개입을 요청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대학 간판만 좋다면 스스로 약속한 채용 기준조차 손쉽게 외면하는 대형 은행들의 민낯에 가뜩이나 마음 둘 곳 없는 취업 준비생들의 가슴만 깊이 멍들고 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할 북한예술단 본진을 태운 만경봉 92호가 오늘 오후 우리 동해 묵호항에 들어왔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과 북 사이에 동서 육로와 하늘길에 이어 마지막 남은 바닷길까지 일시적으로나마 육해공 3길이 모두 열렸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북한 인공기가 내걸린 만경봉 92호가 우리 해경선 인도를 받으며 방파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인사하듯 손을 흔들거나 항구 쪽을 촬영하는 북측 인사들도 보입니다.
오전 9시 50분 동해 해상 경계선을 넘은 만경봉호는 오후 4시 반 동해 묵호항에 도착했습니다. 원산항에서 묵호항까지 10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만경봉 92호 방남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이후 15년여 만, 남북 간 바닷길 교류는 3년 2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경의선과 금강산 육로, 양양 원산 하늘길이 복원된 데 이어 마지막 남은 바닷길까지 일시적이나마 모두 열린 겁니다. 북한 매체들은 어제 평양을 떠나 원산항으로 향하는 예술단 본진 출발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남조선에서 열리는 제23차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 축하 공연을 위해서 5일 리얼차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환송 행사엔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 부부장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여정은 밝은 얼굴로 현송월 단장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남으로 가는 예술단원들을 북한이 매체를 통해 세세히 보도한 건 예술단 역할에 대한 북한 당국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이번엔 만경봉호가 정박해 있는 묵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수영 기자. 네, 동해 묵호항입니다. 네, 만경봉호가 도착한 지 4시간 가까이 됐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만경봉호는 현재 불을 환하게 밝힌 채 이곳 묵호항에 정박해 있습니다. 우리 측 관계자들이 만경봉호로 들어가 인사를 나누고 나왔을 뿐 따로 환영식은 없었습니다. 예술단원들은 지금까지 육지로 나오지 않고 만경봉호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유리창엔 대부분 커튼이 쳐 있어서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강릉 공연장 등을 찾을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측 차량이 대기했지만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술단은 내일 강릉 아트센터를 방문해 리허설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예술단이 만경봉호에서 숙식을 해결하는데 우리 정부가 이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좀 있죠. 네, 정부는 남북이 방문 시 서로 편의를 제공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던 만큼 묵호항에서 머무는 동안 만경봉호의 식자재와 전기, 유류를 지원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위반 논란 때문인지 북한이 이런 요구를 한 것도 아직 아니라 확정된 방침은 아니라고 정정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 예술단 방문을 반대하는 시민 수백 명이 묵호항에서 항의 집회를 하기도 했는데요. 인공기를 불태우려고 하면서 경찰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모레 강릉 공연 뒤 예술단은 11일 서울 공연을 위해 떠나고 만경봉호는 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동해 묵호항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큰딸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을 보내겠다는 한미 정상 간 약속은 지키는 셈인데 개회식이 아닌 폐회식에 오는 이유가 뭔지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이 전합니다. 이방카 고문이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폐막식 참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 올림픽위원회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방카 고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곧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방카 고문은 지난달 말 다가오는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림픽 기간엔 펜스 부통령을 전면에 내세워 탈북자 만남과 찬란한 기념관 방문을 통해 대북 압박 메시지를 전하게 하면서 한국이 요청하고 자신이 약속한 가족 방안도 성사시키는 방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방안길에 오른 펜스 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릴 거라면서도 북미 접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Let me say President Trump has said he always believes in talking, but I haven't requested any meeting, but we'll see what happens. 틸러슨 국무장관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말해 북한에게 선택지를 열어두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평창은 대관령에서 불어오는 칼바람 때문에 최저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한국의 추위가 낯선 외국 선수들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강력한 추위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700m 고지대의 새하얀 설원에서
중무장한 스키 선수들이 훈련에 여념이 없습니다. 뚝 떨어진 수은주에 대관령의 칼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에 가깝습니다. 평창의 추위가 낯선 외국 선수들은 더욱 견디기 힘듭니다. Pretty cold here outside. Yeah, in Bolivia it's normally it's warm, but it's good for skiing. It's perfect. It's really cold. I can say that I never experienced such cold in my life. 올림픽을 위해 파견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도 발을 동동 구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되면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기온보다 훨씬 추워요. 오전 11시 현재 이곳 평창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센터의 기온은 영하 13도입니다. 반면 강릉 컬링 센터의 실내 온도는 영상 17도로 비교적 따뜻한 편입니다. 강릉의 실내 경기장이 봄날이라면 평창의 설원은 이보다 30도나 낮아 시베리아를 방불케 합니다. 강추위가 큰 문제가 되자 평창 조직위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핫팩과 바람막이 등 이른바 방한 6종 세트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개회식 관중에게 나눠줄 털모자를 직접 쓰며 추위를 막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도 개회식이 열리는 9일 밤에는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영하 5도 안팎이 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올림픽 개막까지 이제 3일 남았는데 끝까지 준비 잘해서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창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50대 남성이 사람이 타 있는 승용차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차 안에 있던 여성이 전신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는데 용의자는 피해 여성을 몇 년간 스토킹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낮 3시 무렵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50살 김모 씨가 주차된 차량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렀습니다. 차 안에는 49살 여성 A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A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입니다. 차량이 불탔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고 바닥엔 인화물질 얼룩도 남아있습니다. 김 씨는 몇 년째 A씨를 스토킹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을 다 치르고 살다 보니까 엄마가 그 남자를 만나더라고요. 스토킹을 하고 있다고요. 그 남자가 이제 엄마가 싫다고 안 만나고 그러는데. 위협을 느낀 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버튼만 누르면 경찰에 신고되는 SOS 팔찌도 지급받았습니다. 남성의 스토킹으로 몇 차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지만 끝내 수년간 이어진 스토커의 괴롭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인 어제 A씨가 SOS 팔찌를 차지 않고 집을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한 김 씨는 범행 하루 뒤인 오늘 저녁 평택의 한 다리 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일터에서 다치고도 집에서 다쳤다고 거짓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산재 처리를 하면 하청업체가 불이익을 받기에 산업재해를 숨기는 겁니다. 하청 노동자 연속 보도 노동규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조선소 작업 현장입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엎드린 자세로 장시간 용접하고 온종일 온 힘을 다해 망치질을 반복하고 도대체 어떻게 들어갔나 싶은 곳에 들어앉아 예리한 절단기를 다룹니다.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1분에 7,500rpm 돌아가요. 쭉 돌아가는데 이게 전체가 손가락이 잘려버립니다. 조선소 정문 앞에 즐비한 정형외과 병원들. 그만큼 부상이 잦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다쳐 병원을 찾은 작업복 차림의 이 20대 청년은 하청 노동자입니다. 소장님이나 그 사고가 난 거를 모르게 따로 치료를 하긴 하더라고요. 이 청년처럼 하청 노동자들은 사고를 당해도 숨겨야 합니다. 하청업체로선 산업재해 발생이 다음 계약에 불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산재 처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회사차를 타고 나가요. 안 그러면 뭐 오토바이 타고 나가든지 해갖고 일단 지정병원으로 갑니다. 하청업체는 치료비를 대주겠다며 일터가 아니라 집에서 다쳤다는 거짓말을 하라 강요합니다. 거부하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계단에서 굴렀다. 집에서. 좋은 게 좋잖아. 이건 뭐 평생 장애가 남을 것도 아니고. 울산의 한 노동단체의 조사 결과 산재를 숨기고 개인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노동자가 열흘 사이에 106명이 발견됐을 정도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나 요양 없이 다시 작업에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3일 4일 쉬잖아요. 전화고 한 얘기가 출전 반납입니다. 작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요. 일터에서 다치고도 집에서 다쳤다는 거짓말을 해야 하고 치료가 끝나지 않아도 애써 상처를 감추고 출근해야 하는 현실. 출근길 일터로 향하는 노동자들의 바람은 한결같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세계 증시가 줄줄이 급락세를 보이며 크게 휘청거린 하루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투매 움직임 속에 4% 넘게 폭락하자 뒤이어 한국, 중국, 일본,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얼어붙으며 급락세를 보인 겁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거란 우려 때문인데 보다 근본적으로 낮은 금리가 이끌어온 이른바 글로벌 자산 거품이 꺼지는 신호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조성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뉴욕 증시 폭락의 도화선은 2009년 이후 가장 크게 오른 미국의 지난달 임금 상승률이었습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값 상승과 겹쳐 물가 상승세가 본격화되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은 겁니다. Or historically, if the Fed does raise interest rates too far too fast, it does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stock market. 미 주식시장이 금융위기 직후부터 9년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온 것도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에선 올해 3번 정도로 예상됐던 미국의 금리 인상 횟수가 4번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막대한 가계부채로 추가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한국 경제는 다시 시험대에 설 전망입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가운데 나아가서 주택시장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풍부한 시중 자금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이어온 우리 증시는 물론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지난해 뜨거운 관심 속에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 이용하는 분들 많습니다. 간편하고 금리 조건도 유리한데 고객들 불만도 상당합니다. 지점이 없는 만큼 상담원에 더욱 의지하게 되는데도 관련 체계를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겁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은행의 석 달 만기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했던 유모 씨. 만기가 지나면 2번까지 자동 재예치되는 조건인데 상담원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만기일에 끝나고 나서 이자 부분은 입출금 통장에 입금이 되고요. 다시 원금만 자동으로 재예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자가 안 들어오고 자동 재예치도 안 돼 있었습니다. 9개월 뒤에 이자를 받아보시는 거세요. 누락이 되어서 자동 재예치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은행은 처음에는 시스템 문제라고 하다가 유 씨가 원금 일부를 인출해 애초 자동 재예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발뺌했습니다. 제 돈이 예치가 안 됐는데도 확인도 안 되고 좀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인터넷 은행에서 자신의 예금 1,000만 원을 급히 인출하려던 이모 씨. 이 씨의 계좌는 금융거래 한도 계좌로 증빙 서류를 내면 인출이 가능했지만 상담원이 방법이 없다면서 대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대출 받으라고 한 거 예금 묶어두면 1개월 후에 해지할 수 있다고 한 거 다 맞아요? 네.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응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투자는 좀 부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 은행은 창구가 없는 만큼 상담원 교육과 거래 약관 등이 더 잘 갖춰져야 하지만 늘어난 고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북한 크로스컨트리 스키 대표팀이 방남 닷새만의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평창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에 북한 선수들을 태운 버스가 도착합니다. 선수 3명과 임원 2명으로 구성된 북한 대표팀은 취재진의 인사에 짧게 답했습니다. 오늘 평창에 오시니까 기분 어떠세요? 많이 춥죠? 괜찮습니다. 남자 선수 한춘경과 박일철, 여자 선수 리영금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경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북한 선수들은 40분간 코스를 돌아보고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일 방남한 이들은 그동안 한 번도 경기장에 오지 않았는데 스키 장비가 도착하지 않아 훈련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어떤 것 좀 보셨어요? 오늘은 이런 거죠. 훈련장만 돌아보고. 마음에 드세요? 훈련장 다 마저 돌아보고. 북한 선수들은 세계 랭킹은 최하위권이지만 IOC의 특별 출전권을 받아 이번에 올림픽에 처음 출전하게 됐습니다. 북한 알파인 스키 선수 3명도 2시간 동안 첫 훈련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계 천등받기인데 여자 선수 김연향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눈이 없는 지역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여자 봅슬레이 대표팀이 동계올림픽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 소식은 조재근 기자입니다. 평창 선수촌에 울려 퍼지는 국가 연주에 맞춰 나이지리아 국기가 개항됩니다.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선수로 구성된 나이지리아 대표팀은 비보이 공연과 국악 장단에 흥겹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육상 선수 출신인 이들은 올림픽을 목표로 2년 전 팀을 결성했지만 평창행은 험난했습니다. 장비와 대회에 나갈 돈이 없어서 인터넷 후원금으로 충당했고 나무 썰매로 땅에서 구슬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영하 20도의 강추위도 이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It's very cold, but we've gotten some practice in this type of weather on tracks that we've trained at. 이들은 여자 봅슬레이 2인승과 스켈레톤에 나서는데 아프리카 선수가 올림픽 봅슬레이에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Never fear the unknown. Always work hard. Always go for it. No matter what it is, you can achieve it. 자신의 꿈을 향해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들의 뜨거운 열정이 평창 올림픽에 잔잔한 감동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카자흐스탄과의 평가전에서 3대0 완승을 거두고 평창 올림픽 사상 첫 승에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추위가 좀 풀렸으면 싶은 요즘입니다. 종일 칼바람이 매서웠는데요.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로 오늘 못지 않겠습니다. 올림픽이 시작되는 금요일이 되면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평창으로 가보겠습니다.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은 오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를 밑돌았는데요. 다가오는 금요일 개막식이 시작되는 저녁 시간에는 영하 6도 안팎으로 추위가 한결 덜하겠습니다. 여전히 제주와 울릉도에 대설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이어지고 있고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는 한파와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하 3도로 오늘보다는 약간 오르겠고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주 후반부터 토요일까지는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8시 뉴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